안녕하세요 여러분, 냇물아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여러분들 책 잘 읽고 계신가요? 이제 1권이 끝났고 2권의 앞부분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권의 앞부분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이에요. 여기에선 두 가지 사건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치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사건과 기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사건, 그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명의 인물을 제가 꼽아봤거든요. 한조와 융이와 하만댁입니다.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 뒤에 이어질 파장까지 살펴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인물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들, 그런 욕망들, 그리고 윤리관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최치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권의 앞부분에서 최치수는 사냥꾼 강포수와 함께 조중구를 통해서 구한 엽총을 가지고 지리산으로 갑니다. 이 사건의 표면적인 것은 지리산에 구천이와 별당아씨가 숨어 있다는 것을 통해 최치수가 그들을 추적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최치수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권의 앞부분에서 지금 지리산으로 들어가는 최치수가 윤씨 부인과 정신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연곡사에 들러서 우관 스님에게 자신이 향하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최치수에게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1권에서 윤씨 부인의 비밀을 통해 윤씨 부인이 자신이 예기치 않은 사건을 연곡사에서 당했다는 것을 우린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환희를 낳게 되었죠. 그 환희가 구천이가 돼서 윤씨 부인 집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천이는 귀녀의 그런 중개를 통해 별당아씨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별당아씨와 관계에서 윤씨 부인의 일 처리 방식을 통해 집에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최치수는 이것 역시 장암 선생을 찾아가는 그 날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시절에 해결하지 못한 것까지 다 동원되었던 거죠. 그 이야기가 9장 과거의 거울에 비친 풍경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기로부터 떠나가 있던 시절, 다시 만난 엄마가 자기한테 이상한 태도를 보였던 것, 그래서 최치수가 감당했던 그 상처들, 그것들이 계속 자라는 동안 아무것도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동학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잔인하다고 소문이 났던 김계주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그것도 역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구천이가 또 와서 자신의 부인이었던 별당아씨와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결단 같은 것이 강포수와 동행해서 지리산으로 가는 이 행위로 드러났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실제로 윤씨 부인과 서로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것을 감당하고 버티는 장면으로 여기에선 제시하고 있어요. 우관 스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세 사람이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겨루는 그 장면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각자가 감당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결코 말하면 안 되는 것들, 각자가 자기 몫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들, 그런 방식을 이 최치수와 우관 스님과 윤씨 부인의 삶의 방식을 통해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최치수와 관련된 사건 9장 과거의 거울에 비친 풍경, 그리고 14장 추적, 15장 무명번뇌, 16장 목기막에서, 18장 초록운동색 부분들을 쭉 연달아 읽으면서 참고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재미있게 읽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1권부터 이어져 왔던 귀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귀녀는 이렇게까지 사건을 키울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포수에게 귀녀가 무언가를 부탁하면서 김평산에게 자신의 그 꾸려나가는 이야기가 전달되게 되죠. 그리고 이 김평산과 귀녀의 모습을 엿보게 된, 본의 아니게 엿보게 된 조준구가 이들의 이야기 안에 가담하게 되는 과정이 이번 분량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조준구가 가담하는 부분은 7장 암시에 나와 있는데 좀 독특해요. 보시면 평산이에게 모르는 것 같으면서 아는 듯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떠냐면 결국 다른 사내를 보아 애를 뵌 계집은 남편을 살해했다. 다른 사내를 보아 그리고 살해했다. 이런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조준구는 부랴부랴 서울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고 모르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런 힌트를 김평산이 덥석 묵니다. 그리고 뒤에 다른 사내를 칠성이라고 하는 인물을 모색해서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야기판이 엄청 커집니다. 자, 이 이야기는 7장의 암시, 그리고 11장의 황금의 무지개, 그리고 12장 자수당의 정사, 17장의 바람인가? 이 내용에서 차곡차곡 전개가 되죠. 자, 이 내용들 중에 좀 눈여겨볼 부분은 귀녀와 평산의 욕망이 구체적인 대사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이 문학작품을 이끌어가는 것은 각 인물들의 강렬한 욕망인데 귀녀와 평산은 눈에 띄는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장 황금의 무지개는 김평산의 욕망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김평산은요, 사실 좀 두렵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을 못 빼요. 왜냐면 최간의 살림 반만, 아니 그 10분의 1만 가져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황금의 무지개, 밤마다 자리에 깔아놓고 잠이 드는 황금빛의 꿈. 평산은 결코 그 꿈을 저버릴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귀녀를 이용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귀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귀녀는요, 내 소원이라면 나를 종으로 부려먹은 바로 그 연놈들을 종으로 내가 부려먹고 싶다는 그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렬하죠. 그래서 김평산이 자기가 덜미를 잡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뒤얽히면서 사건이 실행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12장 자수당의 정사, 17장 바람인가. 귀녀는요, 다른 남자인 칠성이의 애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그리고 칠성이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여기서 한몫 단단히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가 뒤에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뒷부분 그런 재밌는 내용들을 따라 읽어보시면서 본격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겠는데요. 세 번째 내용은 세 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비교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뽑은 세 명의 인물은 한조, 하만댁, 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 한조부터 살펴볼까요? 한조는요, 뒤에 이어져 나갈 인물 중에 정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석이는 독립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에는 아버지였던 한조가
펼쳐놓은 이야기를 딛고 가는 거거든요. 한조는 굉장히 그 자신의 감정을 즉시 표출해야 되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조준구에 대해서 경멸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7장 암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한조가 평산이와 조준구가 서 있었는데 그때 평산이에게 신육만의 허리를 굽히고 그나마 조준구한테는 본체만 채 가버립니다. 조준구가 굉장히 씁쓸해 하거든요. 그리고 한조가 가는데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할 만큼 자기 안에 깊숙한 모멸감으로 남아있게 돼요. 이 조준구는 스스로도 이 모멸감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모른다고 뒤에 서술이 됩니다. 이 한조가 겪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한조가 겪게 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서기가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것, 그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만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만댁은요, 김평산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한복이 거복이의 어머니입니다. 이 세 명이 다 이 토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앞부분의 김평산은 지금 그 이야기 사건을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인물이죠. 그리고 거복이와 한복이는 두 자녀가 완전히 상반된 인물로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 두 인물이 같은 환경에 놓여 있었고 같은 비극적인 장면 안에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는지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하만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만댁이 자기 삶을 꾸려가는 그 자기 암시가 눈여겨볼 만해요. 7장 암시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는 진정 이야기책에서 읽은 현부인을 본받으려 했고 부덕을 닦는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똑똑한 사람도 제 남편같이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었다.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주변의 인물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하만댁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만댁은요, 사실 귀녀하고 좀 나란히 놓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사회에서 신분제도가 어떤 식으로 재물과 그 다음에 인정을 분배하는지 이걸 알게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만댁은 어쨌든 끄트머리나마 중인에서 김평선과 결혼해서 양반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양반댁 이 가족의 일부로 여겨져요. 그리고 하만댁 역시 그걸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부심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요. 귀녀는 그 양반으로서의 신분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지금 향해 나가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만댁은 그 끄트머리에 이 양반이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가난과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들을 다 자부심으로 누르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파괴됐을 때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이끌어간 동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걸 이 하만댁의 사례를 통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댁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가, 그걸 이 부분을 통해서 일단 인지해 두고 뒤에 그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그 위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도 눈여겨보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권의 앞부분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세 번째 인물이죠. 용의입니다. 이 용의는 작가 박경민 선생님이 굉장히 애정을 담은 인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그런 면에서 20권까지 쭉 읽어나갈 때
가장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어디에 있을 때 더 자기답게 살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 용의도 자기의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향해 가는 방향을 무시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자기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 그것들을 버리지 못해요. 이 여러 가지 안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가장 인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계속 저울질해가면서 사는 인물이죠. 5장 풋사랑에 보면 최치수가 용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와요. 최치수는 어렸을 때부터 용의와 계속 같이 자란 인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용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최치수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용적이고 따스한 눈빛을 보낸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용의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존엄하다는 것을 용의놈은 잘 알고 있지요. 그놈이 글을 배웠더라면 시인이 되었을 게고, 말을 타고 창을 들었으면 앞장섰을 게고, 부모 묘소에 벌초할 때마다 머리카락에까지 울음이 맺히고 여인을 보석으로 생각하는, 그렇지요, 복 많은 이 땅의 농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용의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인물입니다. 하물며 강청댁조차도 이 용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지만 용의가 어떤 선만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보가 애정하는 인물도 용의입니다. 그리고 용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마다하지 못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끝내 노력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야, 그 사람이나 결국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쁜 행동, 어차피 나쁜 행동이야 라고 다 치부해버리는 것,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덜 나쁘게 하려고 하는 노력,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조금 더 낮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용의를 손꼽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를 읽어갈 때 용의의 그런 안간힘을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권의 앞부분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즐겁게 이 권의 앞부분 잘 읽으시고 이어지는 뒷부분에 더 재밌는 내용까지 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